네, 오늘 주식 투자 성공맥스에서는 하반기 상장을 앞둔 주요 기업들의 전망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해진 주식 매니저 상도투자자문의 고덕재 대표, 김성수 시사평론가, JDI 파트너스의 윤정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켓이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두산그룹에서 인수할 당시만 해도 업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2010년까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2010년 말부터 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나타나면서 두산마켓의 실적도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형 쪽에 가까운 그러한 장비들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부분은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PER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PER은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한 PER도 한 15배 정도 수준인데 네네. 지금 이번 공모가 선정은 해외 업체 두 군데, 미국 쪽과 이제 뭐 일본 쪽 업체를 비교를 하면서 무려 PER을 25배 수준에서 공모가를 좀 형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코스닥 거품이 꺼져 내려갈 때 마지막 공모주들이 뭐 옥션이라든가 네오이즈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공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IPO 시장 자체가 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네. 아마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러한 PER 부분, 산정된 부분의 공모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두산그룹주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습니까? 사실상 뭐 올 초까지 두산그룹주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채 비율도 높아졌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업황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진 측면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두산마켓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 부분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돌려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쇼커버링 물량의 유입이 굉장히 컸었고요. 실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특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만 가지고 굉장히 크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럼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무적 투자자들 FI 쪽의 지분 자체가 21% 이상인데 네. 그 21% 이상의 작년 진입했던 가격 그 가격보다 너무 프리미엄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뭐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수급 자체, 장내 수급에서도 뭐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두산인프라코 두산마켓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도 매각을 진행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IPO가 이제 조금 더 늦어지게 됨으로써 네. 기업의 신용 등급 자체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지면서 시장에서의 조달금리 자체도 해소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달금리를 뭐 지금 뭐 신용평가 자체가 이제 뭐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금리 자체에서도 부담 요인을 안고 가는 상황이라서 그럼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뭐 어찌됐건 금융위원회에서도 10월 5일 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공모시장에 대해서 뭐 개편을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의 흐름도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 공모시장의 열풍은 73년도에도 있었는데 이 7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년도 말에 정부에서 기업 공개를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자 좀 강압적으로 기획 공개를 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공모주를 청약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는 공모주가 대비해서 주가가 밀리면 주관사가 무조건 물량을 떠안아줘야 되는 그러한 그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지나고 나서 좀 문제가 돼서 개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IT 거품이 터지면서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기준이 되는데 끝자락에서는 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이힐드 펀드 같은 이제 조금 공격 성향의 펀드 쪽에 투신권 쪽에 40% 정도의 공모 물량을 배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공모 가격에 있어서 기관들이 공모 가격을 들어 올렸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서 뭐 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상장이 됐는데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가 대비해서 80배의 그 높은 그러한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주관사가 선정한 가치는 92원이었는데 4만 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 350배. 이러한 수준의 공모 가격이 형성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의 신뢰도가 깨져 내려가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두산그룹주들에 대한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마켓에 대한 공모에 대한 기대 요인이었는데 너무 조금 공모 가격을 비싸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업체들에 있어서는 뭐 금융위 쪽에서도 개선책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만하다. 다만 너무 이제 그 기관 쪽이나 뭐 수요에 참여하시는 쪽의 기준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시 입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금 공모 예상가를 좀 보게 되면은 11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인데, 그러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공모주 청약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장 이후에 좀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어찌 보면 좀 특례 상장의 기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상장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면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한 12만 4천 원에 삼성 그룹사 내에서 이제 그 거래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밴드를 좀 놓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원체 이제 그 제약 바이오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 그러니까 약간 고평가되어 네.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중국 쪽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7년까지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거 상장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인데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유통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유지가 됐다가 2007년 말에 뭐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물량이 풀려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시세가 깨져 내려가고 시장도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이제 그 물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IPO 물량, 유상증자 물량, 보호회수 물량 전부 터져 내려가면서 중국 증시가 좀 힘들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성장성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가치로 연동되는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세계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한 시장 매출 전망치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간 특화된 건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기존 그 제품뿐만 아니라 뭐 새로 개발하는 제품까지도 그러니까 복제약과 오리지널 약까지도 전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2018년도까지 해서는 뭐 이 시장에 1위로 우뚝 설 수 있는 지금 3공장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은 많습니다. 다만 뭐 미국 대선도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박해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한 발짝 좀 물러서셔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섹터입니다. 윤성도 대표님 네. 뭐 바이오 섹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도 지금 사실 한미약품 사태로 바이오 제약 섹터가 좀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증시 입성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에 좀 온기를 불어넣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제약주에서 혹시 그에 따른 수혜주 좀 골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수혜주를 고를 만큼 밸류에이션이 뭐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시세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한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사실상 그 삼성물산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네. 삼성물산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그나마 삼성그룹주 중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게 형성시켜주면 오히려 그 인적 분할을 하든 지배구조를 개선하든 이재용 부회장의 그 긍정적인 효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벌써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도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또 제약주들까지 도덕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거품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사실상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됨으로써 시세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 다만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출렁거림은 없다 할지라도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여전히 관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넷마블 게임 업계에서는 규모를 보게 되면은 사실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넷마블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일단 뭐 넷마블은 어찌됐건 모바일 분야의 게임에선 뭐 우리나라에서도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개발자 자체의 이력도 굉장히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것처럼 탄탄하게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방위장애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네. 그분께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임도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애니소프트처럼 안정적인 뭐 특별한 그 게임 이름을 대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게임 개발 거기에 이제 텐센스가 또 지분을 확보해 주게 됨으로써 중국 시장으로의 또 진입 부분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넷마블에 굉장히 그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 주가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넷마블의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성 부분을 놓고 본다면 넷마블이 그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하게 됨으로써 상장 시장에 상장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넷마블이 이제 상장이 되면은 게임주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 내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 정도 보고 네. 있는데요. 일단 뭐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1조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그래야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중에서도 이제 N소프트는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넷마블이 백기사로 나서 줬죠. 네. 그래서 이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를 인수해주면서 서로 이제 그 지분을 수합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N소프트가 넷마블 지분을 너무 고가에 인수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성공적인 IPO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N소프트의 이제 그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막혀있던 부분이 모바일 쪽으로의 진출. 이러한 부분과 이제 또 중국 시장의 개척 부분에 있어서도 또 텐센스라든가 또 넷마블 쪽에 도움을 좀 일정 부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효과 부분이 양쪽 다 이제 시너지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NC소프트는 계속해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의 이제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또 한 종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 수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6월 20일 이후부터 해서 뭐 한 3, 4개월 만에 6.89% 매집을 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뭐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한 4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집이 이 정도 돼 있을 때 주가,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30에서 50% 정도 들어 올려야만 차익 실현이 가능한데 네. 지금 뭐 계속 지속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6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오늘 주가도 늘려서 29만 원대인데 상승장과 또 상승 추세 종목에서는 10%의 프리미엄을 주고 접근해도 무난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실 때 목표 주가 부분은 대략적으로 여태 말씀드린 걸 전부 합산해서 말씀드린다면 40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뭐 기존에 2011년도 고점을 넘는 수준인데 사상 최대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은 그냥 짧게만 보여드리면 컴투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2만 5천 원입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12만 5천 원인데 우리나라 그 전체 시장 통틀어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10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150위 밖에 있는데 그 정도 10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는 많이 매집돼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너무 깊게 조정받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럴 때 저점 편입기에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쪽에서 그러면은 괜찮은 종목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IPO 중에서도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IPO를 진행하는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네. 뭐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본텍과 현대모비스를 합병시키려다 안 돼서 본텍과 현대오토넷을 합병시켰고요. 또 현대글로비스를 상장을 시켰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부분에 상당 부분은 지배구조 개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뭐 지배구조 관련된 그 향후 시나리오 부분 표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그거 뭐 간략하게 보시면 언론에 많이 노출돼 있는 내용이라서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인적 분할을 단행하게 됐을 때 지배구조 개선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삼성홀딩스가 사업회사 지분을 대략 한 30% 그리고 이재용 씨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홀딩스가 합병을 하면은 한 40%의 지배력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뭐 엘리엇 때문에 지난주에 뭐 크게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은 또
주가 조정이 나온 폭도 있었는데 월봉 차트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갤럭시 노트 7 문제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음봉으로 내려와서 그 앞전 갭을 메꿔버리면 목표 주가를 좀 하향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꼬리 달고 돌려놨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은 색깔 선 다시 높아졌죠. 갭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 22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관심 가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참신한 뉴페이스의 등장은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규 상장 종목이 대박 종목이 되진 않으니까요. 신중하고 세심한 전략으로 실패 없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 투자 성공 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